당뇨의 최고의 음식 첫 번째는 갯벌에서 나오는 바지락이나 모시조개 이런 어떤 그 조개류와 우리 최고의 식품이라고 얘기하는 마늘을 만나게 만들어서 모시조개 마늘탕. 모시조개나 이 바지락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탄수화물, 저지방, 고단백질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영양학적 구조를 갖고 있고요. 고단백이라고 하는 것은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죠. 이런 어패류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염증을 제거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의 끈적끈적한 혈액을 맑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갯벌에서 나오는 바지락이라든가 모시조개라든가 여기에 들어있는 미네랄, 소위 무기 영양소는 우리 몸의 인체에 필요한 아주 가장 적합한 상태의 다양한 미네랄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당뇨와 관련된 아연이라든가 셀레늄이라든가 마그네슘, 칼륨, 칼슘 좋은 미네랄들이 아주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한테 매우 좋은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더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우린, 이 소위 항지간인자라고 해서 간을 건강하게 만들고 간에 여러 가지 지방이 쌓여서 지방간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없애서 우리 해독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성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또 바지락이라든가 모시조개이기 때문에 마늘을 이제 이렇게 섞어서 탕을 만들거나 음식을 만들어서 드시게 되면 여기에 마늘에서 나오는 또 유익한 성분들, 특히 마늘에 있는 식이유황 성분 이러한 성분들은 우리 몸의 해독을 굉장히 도와줘서 여러 가지 중금속 오염도 이제 없애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혈관도 건강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갯벌에서 나오는 음식이 만났을 때 최고의 식품이 탄생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지락이라든가 모시조개 섭취할 때는 신선한 재료를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혹 가다가 어패류에서 이제 함께 이렇게 혼입돼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해서 음식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드시는 것 자체는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추천 음식은 초콩입니다. 이 콩을 식초로 이제 숙성시킨 것을 이제 초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떠한 콩을 사용하셔도 괜찮은데요. 콩을 깨끗이 세척을 해서 프라이팬 위에다가 올려놓고 기름을 두르지 않은 상태에서 건조한다는 기분으로 약간의 열 처리를 합니다. 콩이라든가 여기 외부에 붙어 있는 혹시 섞여 들어올지 모르는 그 잡균, 미생물들을 제거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이제 병에다가 이 콩을 넣고 콩이 충분히 잠길 정도의 식초를 붓습니다. 약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숙성시키게 되면 그때 만들어진 콩을 초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콩을 담는 용기도 열탕 소독을 하게 되면 안전하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초콩을 열알에서 20알 정도의 양을 하루에 2번 또는 뭐 3번 이렇게 드시는 이제 방식입니다. 이 장점은 두 가지의 방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선 식초가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식초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독소를 없애고 또 미생물 또 염증을 치료하는 기본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만 가장 그 당뇨와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특성은 소위 탄수화물 분해하는 아밀라제 효소의 반응을 억제한다. 이 억제한다는 건 뭐냐면 이 아밀라제 효소가 작동이 돼야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포도당이 만들어져서 혈당을 올리는데 이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소화를 끌고 가게 만들어준 그런 작용이 바로 식초한테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초를 잘만 이렇게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약 20% 정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죠. 두 번째 당뇨의 유익한 점은 산소 친화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몸 안에 있는 산소를 실어 나르는 적혈구
그 안에 헤모글로빈에다가 산소를 실어 올려주는 이 친화력을 높여주는데 이 식초가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초를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되고 또 혈액이 맑아지고 모든 조직들이 이 건강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콩은 당뇨를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 곡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양질의 단백질을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작용도 하지만 장에서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돼서 들어가는 과정을 슬로우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이 바로 콩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콩과 식초가 만났을 때 굉장히 그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만들면서도 건강하게 대사 기능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초콩이 대단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콩 종류에는 이렇게 상관하지 않는데요. 이왕이면 이제 검정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약성이 강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검정콩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식초는 어떤 식초도 괜찮습니다만은 과일로 만들어서 당도가 있는 이런 어떤 식초보다는 현미 식초를 가장 일반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또 사과 식초 정도는 사과 자체가 혈당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관여하고 있는 이런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과일이기 때문에 사과 식초까지 무방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초콩은 장점이 99가지라면 단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위장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 절대적으로 빈속에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초콩을 만들어서 전부 믹서에다가 갈아서 드레싱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어떤 다른 음식을 만들 때 양념의 개념이라든가 샐러드를 드실 때 드레싱을 해서 드신다든가 이렇게 접근해서 드시는 방법.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과일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단지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렇게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 이제 지나치게 드시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과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과일에 들어있는 당의 형태를 과당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뇨에서 이야기하는 당은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우리 몸속에 들어갈 때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도움에 의해서 세포에 영양이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당뇨는 그 작용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이제 바로 당뇨죠. 그러면 과당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인슐린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드셨을 때 인슐린 분비가 되거나 인슐린에 부담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과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당도 있고 또 여타의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요. 이왕이면 과일을 드시더라도 GI 지수라고 해서 당화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좀 낮은 그런 상태의 과일들을 드시게 되면 과일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 또 각종 영양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골고루 또 갖고 있는 것이 과일이기 때문에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드시는 것은 피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유드릴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GI 지수가 낮은 대표적인 과일류는 베리류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라든가 그 다음에 딸기 같은 이런 이제 베리류들 요즘 많이들 드시는데 이 베리류가 굉장히 적극 추천되고요. 당뇨 환자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과일 중에 하나가 사과입니다. 이제 껍질채로 드셔야 되는데 이 껍질에는 이 펙틴이라고 하는 수용성 식임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당이 장에서 흡수가 돼서 들어가는 것을 천천히 슬로우 이렇게 해서 급격하게 당이 올라가는 소위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내는 주요 성분이기도 한데 이것이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일 원형 그대로 이렇게 드시면 훨씬 더 안전하고 여러 가지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일을 섭취하거나 아니면 일반 음식을 섭취를 할 때 이거를 먹게 되면 얼마나 빨리 당을 올릴 수 있느냐 지수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이 지수가 굉장히 높으면 그만큼 당화가 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고요. 숫자가 이제 얕게 되면 당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당뇨가 염려되시는 분들은 당화 지수가 낮은 음식이라든가 과일을 섭취할 것을 권유드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라고 하는 것은 정식 명칭은 고혈당증이 올바른 당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는
소변으로 당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가 않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혈액에 이 끈적끈적한 당이 많이 섞여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 그 고혈당증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 어떠한 음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어느 음식이 당에 좋으냐 이거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적게 먹자. 심지어 뭐 설탕을 먹던 아이스크림을 먹던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적게 먹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지나치게 많이 드시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소식하는 습관을 기르자라는 것을 우선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당을 어딘가에 이렇게 저장을 해야지 되는데 저장하지 않고 항상 갖고 다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당뇨는 소식하고 운동을 하라고 가르쳐 주러 온 친구다. 그 친구의 말을 안 듣게 되면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무서운 존재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식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꼭 갖자.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하면 무조건 적게 드시거나 아니면은 살을 빼야 되는 것을 이제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 어떤 당뇨병이냐에 따라서 오히려 영양 보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체지방이 과다한 경우에는 저녁 식사를 일찍 끝내고 공복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나 기력이 없는 당뇨 환자분들 그리고 고령의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 수치보다 오히려 영양분의 공급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평소에도 몸에 기력이 없어서 컨디션도 좀 좋지 못하고 혈당이 불안정하게 요동친 상황인데 우리가 혈당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저녁을 너무 일찍 소식으로 드시고 또 더 이상 영양 공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몸 내부의 기력이 더욱 떨어져서 또 내 몸에선 이걸 회복하기 위해 간에서 포도당이 분해돼서 혈관으로 돌게 되는데 이때 오히려 혈당이 보상성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혈당은 매일 오르락내리락 불안정하고 공복혈당은 되려 상승하고 인체 세포 조직들은 영양이 없어서 합병증 유사 증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체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저녁의 소식이 혈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뇨 상황을 악화시키고 합병증 유발과 공복혈당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환자분 사례를 한번 보면요.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서 61세 여자분이셨는데 키는 158cm 정도 되시고 체중은 48kg 정도로 비만이 전혀 아닌 그런 체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평소 때 입맛도 없고 소화도 좀 약한 편이셨고 이 베이스에서 기력적으로 갑자기 심하게 무리를 했습니다. 이 무리를 한 후에 혈당이 상승하고 당뇨병을 진단받게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 평소 때 낮에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저녁 때가 됐을 때 배가 좀 고파도 혈당 걱정 때문에 소식을 계속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야간에 배가 고파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이렇게 수면질이 떨어지니까 또 공복혈당이 상승하게 되고 공복혈당이 높으니까 다음날 하루도 또 고혈당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니까 또 식사를 겁이 나서 충분히 못하게 되시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살이 계속 더 빠지면서 기력도 떨어지고 다리 저림, 쥐나는 증상, 그리고 무기력이나 만성피로 같은 전반적인 문제들이 같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당뇨에 좋은 양질의 간식이라고 하면 그 조건에서 우선은 혈당 부담이 적어야 합니다. 웬만한 당분이나 탄수화물 계열은 피해야 하고요. 자, 그러면서도 영양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3대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혈당을 높이지 않으면서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야간에 드시기 때문에 소화 부담도 적어야 되는데 단백질 공급원 중에서 액상으로 되어 있고 소화 부담이 적은 것이 바로 두유가 되겠습니다. 이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 콩을 주 원료로 하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은 높고 소화의 부담은 적습니다. 혈당은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적당히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최고의 당뇨 영양 간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두유 중에서 무가당 제품이나 당분 함량이 낮은 제품으로 골라 드시면 되는데요. 두유 옆에 있는 영양성분표에서 당류라는 항목을 확인하시고 당류가 6g 이하인 제품으로 드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시간대는 잠들기 2시간 이전에 드시는 것이 좋겠고 용량은 일반적인 두유 한 팩, 그러니까 150에서 200ml 정도 용량이 영양 공급과 포만감 유지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가로 두유에다가 생강차나 계피를 섞어 드실 경우에는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효과를 또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내시다 보면은 속이 좀 냉한 분들이나 이번 겨울처럼 추위가 굉장히 많이 타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두유를 드실 때 생강과 계피를 함께 드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이 기본적으로 두유는 첨가된 당분만 많지 않으면 혈당을 높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 두유의 주 성분인 콩은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가공하거나 합성되지 않은 천연 단백질 공급원인 것도 굉장히 이상적이고, 이 단백질 이외에도 불포화지방, 그다음에 식이섬유, 이소플라본 이런 같은 다양한 영양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거나 염증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혹 주변에서 두유 먹으면 콩 먹으면 안 좋다던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두유의 이소플라본 성분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팩, 한 200ml 정도까지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이 정도 용량은 오히려 꾸준하게 복용하셨을 때 호르몬의 균형과 혈관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수준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두유가 너무 좋은데 이런 두유를 드시는 걸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두유나 콩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거나 이상 소화 반응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두유 대신에 차라리 아몬드유나 비리유 같은 것들로 대체해서 복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마른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두유를 말씀드렸는데,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아닌 분들, 그러니까 체지방의 문제를 갖고 있는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는 저녁 식사하시기 전에 두유 한 팩 정도를 미리 드셔서 식사 중에 탄수화물의 섭취 비중을 줄여버릴 수 있고 포만감을 유지하고 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기력이 없거나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야간의 양질의 영양 공급원으로 두유를 활용하시면 딱 좋으시겠고, 체지방이 있는 당뇨 환자분들은 식사 전에 단백질 확보의 목적으로 두유를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유에다가 계피나 생강 같은 걸 더해줄 경우에는 몸의 양기를 끌어올리고 소화력이나 위장을 중심으로 데워주고 보강을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분들은 이 두유에 계피나 생강을 더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두유보다 계피나 생강을 활용해서 두유 계피차, 두유 생강차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우리가 하루 동안의 혈당 수치 중에서 식후 혈당은 음식에 의해서 결정될 때가 많은데, 이외에 공복 시간의 혈당은 간의 혈당 조절 기능에 의존합니다. 식사량을 무조건 적게 드시는 것은 당장 2시간 정도의 식후 혈당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그 이후 그리고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적게 먹거나 영양이 모자란 상태가 되면 간의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승하면서 야간, 아침의 공복 혈당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겠고요. 다음날 아침을 더 높은 혈당으로 시작해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저녁 이후 야간, 아침까지 내 몸을 운용할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기력도 부족한데 계속 소식만 하게 되면 에너지 부족으로 야간과 아침의 공복 혈당이 더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두유와 같은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챙겨 드시는 것이 기력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안정에도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환자분인데요. 61세 여자분이셨는데 이분이 선천적으로 소화기가 약한 몸이셨고 체력적으로 심하게 무리를 하신 다음에 기력도 떨어지고 이것 때문에 간과 췌장의 혈당 조절 능력이 계속 떨어지니까 혈당이 상승하고 당혈색소가 13.2%까지 오른 상태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비만 체형도 아니시고 평소에도 탄수화물을 많이 안 드시고 야채 위주로 건강한 식단을 하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적어도 살이 찌거나 노폐물의 문제로 혈당이 상승한 것은 아니신 거죠. 그래서 저는 한의원에서 당뇨병을 진료할 때 당뇨 유형을 나눕니다. 당뇨 유발 원인에 따라서 스트레스형, 쇠약형, 누적형, 열형 당뇨병으로 구분하는데, 이분과 같은 경우는 기력이 모자라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쇠약형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위장과 소장 같은 쪽을 보강하고 그 기능을 회복을 먼저 시켜주고 간과 췌장을 보강하는 한약을 처방해드리고 이와 함께 오전, 오후, 야간에 두유를 간식으로 드시겠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치료를 진행하면서 점차 이분의 기력이 보강됐고요. 이와 함께 혈당도 잘 떨어져서 당화혈색소를 5.8%까지 낮출 수 있었고요. 빠졌던 체중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컨디션과 기력이 많이 좋아져서 치료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계속 공복을 유지해도 혈당이 이유 없이 계속 오르고 불안정했던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혈당 뚝 떨어뜨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배추 굉장히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저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받고 혈당 관리 효과 톡톡히 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양배추도 누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정말 효과가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나면서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양배추를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고 또 어떻게 잘못 먹으면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양배추, 우리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뜯어 드시는 분도 있고 채 썰어 드시는 분도 있고 데쳐서 드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드시는데요. 나도 모르게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면서 양배추를 드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핵심 케이스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양배추를 드실 때 숨어 있는 탄수화물들이 바로 그 범인입니다. 보통은 저희가 양배추 먹을 때 넣는 드레싱이고요. 그 드레싱에 들어가 있는 설탕이나 마요네즈,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초콜릿 푸딩 같은 걸 넣어서 같이 먹는 셈인 거죠. 말이 안 되죠. 두 번째는 양배추 즙입니다. 왠지 이런 채소를 즙으로 갈아서 먹게 되면 건강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 폭탄을 그냥 몸 안에 때려 넣는 거나 다름이 없고요. 양배추 즙처럼 비슷하게 많이 드시는 게 CCA 주스입니다. 당근, 양배추, 사과를 갈아서 아침에 굉장히 건강한 것처럼 딱 마시고 하루 아침을 시작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글로코피 회원분들 중에서도 이 CCA 주스 마시고 혈당이 240까지 올라가는 300까지 올라가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 양배추가 몸에 좋다고 알고 계셔서 아침에 양배추를 갈아서 드시고 CCA 주스를 드셨더니 언젠가부터 몸이 굉장히 컨디션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범인은 그 양배추 즙이었습니다. 아침에 양배추 즙을 먹을 때마다 점심 전에 졸리고 컨디션 떨어지고 피곤하고 뒷목이 서는 느낌도 받고 이런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셨고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양배추 즙은 보통 당류가 한 포에 5g에서 많게는 당류가 10g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양배추 즙, 직접 집에서 갈아 먹는 양배추 즙, CCA 주스 모두 다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양배추를 우리가 그러면 피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똑똑하게 제대로 먹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양배추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효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굉장히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똑같은 음식을 드시더라도 이 양배추만 추가해도 소화 속도를 지연시키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양배추의 속잎으로 가면 갈수록 그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겉잎보다 속잎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항산화 작용 효과가 있습니다. 이 양배추에는 카르티노이드, 비타민C, 그리고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염증, 항산화 물질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양배추의 유황 성분도 굉장히 풍부한데요. 당뇨뿐만 아니라 피지 조절과 각질 제거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피부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양배추는 정말 추천되는 채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배추를 아침에 먹으면 더 효과가 좋다는 그런 이야기들 혹은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공복 혈당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양배추를 먹으면 좋은 점은 이 양배추가 몸 안에 들어가면서 위벽을 굉장히 부드럽게 자극을 해주고 위산 과다로 인한 속쓰림을 방지를 해주면서 하루의 혈당을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양배추는 사실 언제 먹어도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드셔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누려보시고 점심 식전에도 드시고 식후에도 드시고 간식으로도 드시고 저녁에도 먹고 언제 드셔도 좋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양배추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배추는 식사 전에 드시면 효과가 배로 극대화가 됩니다. 식전에 약 50g에서 100g 정도의 이 양배추를 생으로 드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살짝 데쳐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식전에 양배추를 먹게 되면 이 양배추에 굉장히 풍부한 식이섬유가 그 뒤에 식사에서 들어올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 속도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큰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당분간 좀 더 집중해서 혈당 관리를 해봐야겠다 할 때는 양배추를 식전에 이렇게 뜯어가지고 씻어서 그냥 씹어서 먹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방식은 쌈장을 찍어 먹는 건데요. 그냥 쌈장은 혈당을 올립니다. 저당 쌈장을 구비해 두시고 양배추를 뜯어가지고 씻고 식전에 이렇게 찢어서 드시면 굉장히 아삭아삭한 식감과 함께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쳐 먹거나 익혀 먹는 방식이 있습니다.
데쳐서 먹게 되면 식이섬유나 영양분은 조금 파괴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당도도 조금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좀 소화가 편하게 되어야 하시는 분들께 추천이 되는 방식입니다. 저당 쌈장을 이렇게 찍어서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효과를 극대화해서 드시고 싶다면 그 데친 양배추만 드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맞습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와 함께 이 양배추를 먹는 건데요. 이 시금치에는 마그네슘과 엽산이 굉장히 풍부해서 양배추와 굉장히 궁합도 잘 맞고 혈당 안정화에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채소입니다. 흰쌀밥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양배추에 흰쌀밥을 올려서 저당 쌈장이랑 같이 드시면 흰 쌀밥만 드셨을 때보다 훨씬 더 혈당을 덜 올라가게 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더 좋은 것은 양배추에 복합탄수화물인 흑미밥으로 드시는 게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올리브 오일을 양배추에 뿌려서 먹거나 양배추를 올리브 오일에 찍어서 먹는 방식입니다. 정말 효과가 좋아서 정말 모든 당뇨인 분들 혹은 당뇨가 없으신 분들에게도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고요. 저도 혈당 관리 열심히 할 때는 1년간 이렇게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불포화 지방산과 양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완전히 이 다음에 들어올 탄수화물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제동장치 걸어서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추천드리는 방법이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올리브 오일에 양배추 같이 먹으면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산도가 0.8% 미만의 제품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학 첨가가 되지 않고 화학 공정이 없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한 2달 정도 전부터 계속 먹고 있는 그 올리브 오일이 있어서 정말 포만감도 길어지고 컨디션도 개선되고 지식의 맛 지난 2달 전 영상보다 아마 제가 살이 좀 빠진 걸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살 빠지는 효과까지 제가 얻은 걸 느낀 그런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시엔 다구즈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고요. 조금 다른 제품 대비해서는 조금 더 비싼 건 맞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내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을 하면 이 정도 투자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장점이 제가 올리브 오일을 6개 종류를 사서 먹어봤는데 맛이 제일 괜찮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한 잔 이렇게 먹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 샀는데 다른 것들은 좀 올리브 오일만 먹기엔 조금 역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시안 다구즈만 제품은 맛이 괜찮아서 산미도 괜찮고요. 여러분 건강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이 영상 보신 분들 정말 혈당 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니까 꼭 한번 구비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먹었던 아침 식사 루틴이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삶은 계란 2개, 그리고 양배추, 그리고 올리브 오일 뿌려 먹기입니다. 굉장히 양이 적다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만 드셔도 정말 신기하게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면서 혈당도 안 올라가고 점심까지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제가 추천드리는 아침 식사입니다. 이렇게 좋은 양배추, 뭐든 과하면 독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양배추도 이런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생으로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좋지 않을 수 있는데요. 양배추에는 식이섬유와 설포라판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위장이 좋지 않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 그리고 과도한 트림 현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인데요. 이 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생양배추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지양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이 성분 자체는 익히게 되면 파괴가 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양배추를 삶거나 데쳐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특정 약 성분, 어파린과 같은 비타민 K가 영향을 받는 그런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양배추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약의 효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의료진과 상담 이후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한 이후에 양배추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양배추 건강하게 먹는 방법 4가지, 식전에 먹기, 데치거나 익혀서 먹기, 시금치와 함께 먹기, 올리브유와 함께 먹기,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냥 영상 보고 끝내지 마시고요. 꼭 한번 이렇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당뇨인들, 또 혈당 관리를 좀 예민하게 하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만 더 추천을 한다면 어떤 걸 가장 많이 추천을 할까요? 저는 초콩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식초 자체가 이 아밀라제의 작용을 이렇게 늦추는 작용이 있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서 슬로우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콩 자체도 이제 느린 대사를 하는 그런 작곡이기도 하지만은 콩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레시틴 성분, 혈액을 맑게 만들고 이제 이런 작용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식초와 콩이 만나는 것, 당뇨를 포함해서 모든 혈관 질환에 매우 뛰어난 기대 효과가 있는데. 특히 그 당뇨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거든요. 순간순간 혈당 스파이크에 노출이 돼서 혈관 손상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초콩 요거 생활화 잘 하면 혈당 스파이크도 막아내고 아주 깨끗한 혈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초콩은 뭐 만드는 방법이 지금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콩에다 식초를 이렇게 부어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숙성을 시키면 초콩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때 사용하는 식초는 현미식초라든가 사과식초 어느 거든지 가능합니다. 생콩을 갖고서 그대로 식초에 담궈 놓으면 사람에 따라서 이 콩의 특유의 비린내 같은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하나는 콩을 깨끗이 씻어서 기름을 두르지 않은 냄비라든가 여기에 물을 건조하겠다는 정도의 생각으로 살짝 건조를 시키는 거죠. 또 하나는 아주 완전하게 콩을 우리 콩 자반 있잖아요. 콩 자반 만들듯이 혹 익혀서 그래서 거기다가 식초를 부어도 괜찮습니다. 또 더 잘하고 싶다 이러면 이것을 청국장처럼 완벽하게 발효를 시켰는 콩을 여기다 식초를 부어서 만들게 되면 초콩 중에 가장 좋은 초콩이 나오지 않을까 이중 싶습니다. 발효네요. 네, 이중 발효가 일어나게. 좀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초콩을 그냥 드시지 말고 다른 식재료와 이제 혼합을 해서 흔히 뭐 샐러드 형식도 좋고요. 또 아니면 심지어는 그냥 콩 자반에다가 같이 섞어서 숟갈로 떠 드셔도 괜찮고 가장 좋은 추천하는 방식은 초콩에다가 위장 보호할 수 있는 마나 연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썰어서 초콩과 같이 넣고 여기다 약간의 뭐 양배추라든가 또는 뭐 브로콜리라든가 이런 채소를 조금 곁들여서 해서 드시게 되면 위장에 부담도 없고 효능은 훨씬 더 커지고 또 콜레스테롤이 높다든가 이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켜서 갖고 있으셨던 분들 이제 이런 분들한테 특히나 도움이 됐고요. 머리에 기억력 장애라든가 이런 걸 갖고 계신 경도 인지성 장애 이제 이런 분들한테도 지금 추천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당뇨와 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한국인들 밥심으로 산다. 밥이 너무 중요한 주식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당뇨 인구들한테는 밥을 좀 피해야 하는 식재료 한 재료로 자리를 슬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사님께서는 좀 이 부분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이제 밥을 좀 줄이고 소식을 하자고 하는 전체적인 개념에서는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밥이 어떤 당뇨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이 당뇨의 원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 선택된 방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래도 먹을 거리가 결국은 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그때 나왔는데 정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때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을 끌을 정도로 당뇨 환자가 가장 적었던 식생활로 알려져 있죠. 지중해 식단보다 한국의 70년대 식단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가장 당뇨를 포함해서 많은 뭐 비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이 가장 적었던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적었던 시절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적었던 그런 유병률을 보였던 그런 식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쌀을 적게 먹는 미국이라든가 서구권과 쌀을 많이 먹는다고 알려진 동남아시아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만성 질환의 대부분들은 서구권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로 봤을 때 쌀에다가 모든 책임을 옮겨놓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혈당 관리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밥이 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쌀 자체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굉장히 건강식으로 만들어진 거는 맞아요.
저는 쌀을 오분도 쌀이라고 그럽니다. 오분도 쌀은 현미도 아니고 그래갖고 백미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약 한 70% 정도를 선택하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작곡을 누신다 그런다면 특히 저는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작곡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귀리고 하나는 콩이에요. 굳이 그래도 나는 현미를 좀 써야 되겠다고 하면은 이제 발화 현미, 이 싹을 이미 틔워져 있는 발화 현미 같은 경우에는 발화가 되게 되면 이제 분해력이 굉장히 높아져서 현미로는 소화가 안 되는데 발화 현미는 소화가 대부분 잘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70% 정도를 오분도 쌀로 하고 나머지 30% 범위에서 각자 기호에 따라서 하는 이런 형식에서 밥을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이 안정적인 밥이 되고 소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하는 방법은 채소를 이용해서 이것을 작곡처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무라든가 소화 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나 연근 여기에 소화 효소도 많이 들어있고 위장을 굉장히 보호하는 능력이 있는 이런 뿌리 식물들. 그다음에 우리 면역 기능을 끌어올리고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사실은 당뇨도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버섯류,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뭐 이런 거에다가 우리 집에서 나오는 짜투리 채소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급적이면 말려서 혼합을 해놓고 밥을 할 때마다 정말 이게 한 숟갈씩 집어넣어서 밥을 하게 되면 밥맛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장 안에 장내 미생물들의 유익한 먹이가 되면서 앞에서 강조드렸던 단세 지방산이라는 것이 잘 만들어지니까 당뇨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뇌졸중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밥이 만들어집니다. 그 말린 채소류들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살아있는 비타민 미네랄 공급원 같아요. 일부러 돈 주고 심지어 합성인데도 사 먹잖아요. 근데 채소에는 이미 그런 비타민 미네랄들이 충분히 들어있는데 밥에다 그냥 아예 다 그런 채소류들을 넣으면 완벽한 한 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밥을 먹긴 먹되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먹어라. 요게 또 요즘 오히려 대사질환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결국 이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소화 흡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현미도 좋고 잡곡밥도 좋고 하는데 이것이 내가 이것을 먹었을 때 소화 흡수를 잘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야지 되는데 자꾸 뭐가 좋다 하면 전부 다 그냥 그 방향으로 뭐가 내가 문제가 먹고 있다는 막 탈이 나건 말건 탈이 나도 제가 임상에서 자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그 만성질환 특히 암 환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난치성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소화력도 떨어져 있고 정말 죽도 못 넘길 정도의 이런 소화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호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현미밥이 좋은 거야, 잡곡밥이 좋은 거야 해갖고 그것을 이제 역으로 고집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소화가 안 돼, 그렇죠? 소화가 안 되면 뱃속에서 부패가 돼버리면 그 독성들이 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인들한테는 현미라든가 잡곡밥이 갖는 이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라든가 노약자분들 같은 경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 이것이 오히려 더 해를 끼치는 이런 문제로 갈 수가 있다. 이제 당뇨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요. 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단세 지방산, 그러니까 대장에 살고 있는 유익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세 지방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당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게 관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거기서 부패가 돼서 단세 지방산이 올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당에도 불리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밥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밥이 내가 이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네. 그래서 박사님, 이 한국인들에게 쌀밥은 그래도 한국인들을 대표하는 주식이고 또 저희 조상 대대로 먹어왔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음식이잖아요. 근데 박사님께서 보시는 이 쌀밥은 어떤 의미가 있는 음식일까요? 주식이다라는 표현과 부식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주식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인체가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영양을 충족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쌀을 대신할 주식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식품은 없다.
단지 과식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먹거리가 너무 넘치잖아요. 쌀에다가 우리 밥 먹는 거 말고도 지금 뭐 가공식품도 수도 없이 먹는데 과잉된 영양 상태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애꿎게 쌀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올바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영양이 넘치는 시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양은 줄이자. 오늘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그 채소밥 잘 활용하셔서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 이런 부분에서도 또 대사 건강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쌀을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고 현명하게 드실까 이 고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도 너무 유익했는데요. 이 박사님께서 요즘 또 새로 기획을 하시고 바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박사님의 이 좋은 강의를 그냥 연강으로 꾸준히 드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면서 올바른 어떤 그 대처 방법을 갖고 계시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음식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든지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만들어가는 이제 이러한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40주간의 귀한 강의 이번 일기생들한테는 더 많은 특전이 있다고 하니까 푸드닥터 아카데미 관심 있으신 분들 이 고정 댓글 꼭 한번 확인하시고 정말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건강의 이정표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당뇨에 너무너무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곡물빵입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곡물빵은 당뇨에 너무너무 좋은 식품이잖아요. 네, 위장한 정제 탄수화물일 수 있어요. 곡물빵, 건강빵, 당뇨 환자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서 먹었는데 혈당 오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곡물빵, 건강빵, 당뇨 환자용 이라고 적혀 있어서 마음 놓고 먹었는데 혈당이 너무 올라서 이게 뭐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위장한 정제 탄수화물일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곡물은 6%에 정제된 밀가루가 94% 이런 것도 있고요. 색깔이 통밀색인데 알고 봤더니 카라멜 색소나 설탕으로 이렇게 착색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건강한 줄 알고 맘 놓고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배신과 같은 식품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당뇨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곡물 그래놀라, 곡물 시리얼인 경우에도 설탕, 포도당, 시럽 이런 것들이 첨가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디저트입니다. 항상 우리 이런 빵을 드실 때도 영양 성분표 이런 거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통곡물 90%가 넘는 진짜 당뇨에 좋은 걸 찾아 드셔야 돼요. 당뇨인들에게 정말 설탕보다 위험한 건 바로 방심입니다. 건강해 보이는 것들을 주의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은 건강한 식품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튀김보다 더 나쁠 수가 있어요. 우리 과일 주스는 갈아내는 과정에서 섬유질이 파괴되고요. 당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당을 급속도로 올리고 인슐린이 확 분비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그리고 과일에는 포도당 말고도 뭐가 있어요? 과당이 많이 있죠. 이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시게 되면은 지방으로 바뀌어서 지방이 축적돼서 지방간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과일을 드실 때는 과일 주스로 드시지 마시고요. 항상 섬유소와 함께 꼭꼭 씹어서 드세요. 또 너무 단 과일보다는 블루베리, 아보카도, 자몽 이런 저당 과일들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술입니다. 술은 당뇨의 독이에요. 술 마시면 오히려 저혈당 걱정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술이 들어오게 되면은 간에서 알코올 대사를 해야 돼서 포도당을 만드는 당 신생을 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혈당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보통 드시는 술이 어때요? 맥주, 막걸리, 달달한 칵테일 이런 약간 당이 섞여 있는 술을 드시잖아요. 당뇨의 최악입니다. 막걸리 한 사발 드시면 우리 밥 2공기 먹는 거와 같고요. 맥주 500ml 정도 드시면 식빵 3조각 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술 없이 못 산다, 술을 꼭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당이 없는 덜 단 소주, 위스키, 보드카 이런 류 한두 잔 드시고요. 그리고 밥 드실 때 천천히 한 잔 정도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당뇨 진단 받고 너무 걱정 많고 우울하고 스트레스 많으시죠? 제가 하나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뇨는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뇨가 나에게 찾아왔다는 거는 내 몸과 친해지라는 신호예요. 내 몸에 맞는 시기, 내 몸에 맞는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충분히 균형이 잡히고 좋아집니다. 일단 당뇨병은요, 단순히 혈당이 올랐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 고혈당이 지속되었을 때 눈이라든지 심장, 신장, 혈관 모든 곳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전신적 질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당뇨에 있어서 최고의 음식은 혈당 조절도 해주면서 이런 합병증까지 관리해주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당뇨에 좋은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추천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귀리예요. 귀리는 GI 지수, 혈당 지수가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해주고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혈당을 튀지 않게 관리해주고 과식을 막아주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줘요. 이 귀리를 어떻게 먹으면 되냐? 하루에 30에서 50g, 한 반컵 정도를 드시면 되는데요. 아침 공복이나 간식 대용으로 끓여서 드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팁으로 드릴 거는 귀리죽을 끓이면서 우리 아몬드를 조금 부셔 넣고 계피 한 꼬집 이렇게 넣어주시면 혈당 안정시키는 3 콤보가 됩니다. 우리 아몬드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탄수화물이 몸에서 천천히 흡수되게 합니다. 그리고 계피는요, 우리 천연 혈당 조절제예요. 계피 속에 시네말데이드라는 성분이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우리 생귀리를 오래 끓이지 않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30분 이상은 끓여주시는 게 좋고, 또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귀리가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서 저혈당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혈당 측정을 하시고 이제 주치의와 상담을 하시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 최고의 음식 2번째는 여주입니다. 여주는 한의학에서 고과, 쓴 오이라고 하고요. 맛은 쓰고 성질은 찬 식품입니다. 한의학 저서 본초 강목에서는 여주의 쓴맛이 심혈을 사하고 갈증을 멈추며 소변을 이롭게 하여 소갈을 치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소갈이 당뇨이거든요. 여주 속에 모모르데신, 폴리펩타이드 P가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혈당을 직접적으로 내리는 효과가 있어요. 여주는 생으로 즙을 내서 하루에 50에서 100ml 정도 드셔주시면 좋은데요. 여주가 너무 쓰다면 찬물에 담가서 쓴맛을 좀 빼고 볶음 요리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여주즙을 식전 30분 정도에 드시면은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여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위장이 약하거나 몸이 찬 분들, 특히 약간 소음인 분들은 먹고 나서 설사나 복통이 일으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 임산부들한테 너무 찬 성질의 약을 쓰게 되면 자궁을 수축시키고 기혈순환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는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우리 당뇨 전 단계 40대 남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여주즙을 하루 한 잔씩 2달 정도 드셨었어요. 그래서 공복 혈당이 115에서 98까지 내려간 사례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분이 여주즙이 너무 쓰고 해서 설사도 하시고 좀 힘들어 하셨는데 식전에 먹던 걸 식후로 바꾸고 양을 조금 줄였더니 괜찮아지셨었어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뽕잎입니다. 한약재로 상엽이라고 하는데요. 한의학에서 이 상엽은 폐열을 내려주고 갈증을 먹게 하고 혈당을 내리는 작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현대 연구에서는 이 뽕잎 속에 DNJ라는 성분이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억제해서 식후 혈당이 강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뽕잎이 왜 좋냐면 우리 당뇨가 오래되면 망막혈관도 손상돼서 당뇨 망막병증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신장 쪽 혈관도 손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 뽕잎은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 식후 한두 번 정도 따뜻하게 뽕잎 차로 드시면 됩니다. 말린 뽕잎을 우리거나 티백에 담아서 드시면 돼요. 근데 뽕잎차 드실 때 간혹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있어서 처음 드시는 분들이라면 소량씩 먹으면서 알레르기 반응 체크해 보시면서 드시는 게 좋고요. 또 뽕잎이 혈압을 내리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혈압이신 분들은 드실 때 소량 드시거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서는 70대 어르신이 계셨는데 이 뽕잎차를 꾸준히 드시면서 망막혈관 변화로 인한 눈뿌연 증상이 많이 호전되셨었어요. 제가 이렇게 당뇨에 보편적으로 좋은 3가지 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당뇨에 좋은 건 너무너무 많지만 진짜 본인에게 좋은 건 본인의 혈당이 말해줍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혈당을 내리는 음식이 어떤 분들한테는 혈당을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당뇨에 좋다는 음식을 드실 때도 본인 혈당 체크를 하면서 본인 혈당 데이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걸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했던 것들이 이제 췌장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당뇨를 극복하려면 우리 췌장한테 휴식을 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우리 정제 탄수화물들을 피하고 복합 탄수화물들을 드셔야 돼요. 정제 탄수화물, 흰빵, 흰쌀, 흰면, 디저트류 이런 것들은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고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빠르게 소화되고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을 확 올립니다. 그런데 복합 탄수화물 뭐가 있죠? 통곡물, 귀리, 현미 이런 것들, 그리고 뿌리 채소들, 고구마, 감자,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은 구조가 복잡해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돼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췌장을 쉬게 해주기 위해서 좋은 게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야식을 좀 피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6시에 밥 드시고요. 7시부터 12시까지만 안 먹어도 5시간을 쉬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9시에 먹으면 14시간 단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췌장이 휴식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때 우리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태워서 지방이 빠지게 되고요.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됩니다.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한 14시간으로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15시간, 16시간 이렇게까지 해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게 식사 순서예요. 식사 순서를 항상 식이섬유 야채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우리 식이섬유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위장에 그물망처럼 펼쳐져서요.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도와주고 우리 단백질은 포만감이 크잖아요. 과식을 막아줍니다. 마지막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돼요. 그리고 제가 우리 다이어트 당뇨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20분 이상 식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에도 타이머가 있잖아요. 딱 20분을 맞춰 두시고 그 이상으로 식사를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식사를 천천히 해야 혈당도 천천히 오르고 20분 정도가 돼야지 뇌가 이제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아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꼭 우리 습관으로 만들어서 해보시고요. 또 너무너무 중요한 거 식후 20-30분은 꼭 걸으시는 거예요. 그냥 보통 아무 때나 20-30분 걷는 것보다 밥을 먹고 나서 20-30분 걷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밥 먹고 나서 바로 높아진 혈당을 근육이 바로 쓰게 되면서 우리 췌장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수면 스트레스 관리하셔야겠죠. 잠은 7시간에서 8시간 꼭 주무시고요. 그래야 인슐린 민감도도 개선되고 렙틴 호르몬은 배부를 때 배부르다고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이런 호르몬들의 분비가 잘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좀 움직이는 운동으로 한 20-30분 정도는 매일매일 건강한 도파민을 만들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만 잘 지켜주셔도 진짜 당뇨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특히 요새 20-30대 젊은 당뇨 환자분들이 많은데 나이가 어릴 때 이런 습관만 잘 만들어줘도 나이 들어서 당뇨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500만 명 그리고 당뇨 전 단계 환자가 1,500만 명 그래서 총 2천만 명이 당뇨 고위험군 환자분들인데요. 이 정도면 거의 2-3명꼴 중에 1명이 당뇨라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당뇨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정제 탄수화물들을 너무 극단적으로 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먹고 있는 배달 음식들이라든지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간편식들도 너무너무 정제 탄수화물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정제 탄수화물들은 섬유질은 많이 없으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당뇨를 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무 무분별한 당분 섭취라고나 할까요? 평소에 달달한 커피 너무 많이 드시고 탄산음료, 과일 주스, 디저트 이런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야식이라든지 술이라든지 패턴 무너진 식사로 인해서 비만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보면 다 마르고 우리나라에 비만 없는 것 같은데요 하실 수 있는데 알고 보면 마른 비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바디 재보면 체지방 지수가 너무 높아요. 이런 비만으로 인해서 내장지방이 쌓이게 되고 이런 내장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당뇨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동양인들은 유전적으로 서양인에 비해서 췌장의 크기가 작고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져요. 서구화된 식단들이 마구 무분별하게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췌장이 버티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 요새 사람들 어떤가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고 압박받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혈당이 또 올라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또 어때요? 스트레스 받아서 막 먹었어 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이 스스로 보상 기전을 위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달달한 음식이 땡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 너무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시간도 없고 운동도 부족하고 수면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당뇨를 일으킬 수 있고 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대사성 질환들은 증가하게 되고 또 이제 젊은 분들도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제 검진을 자주 받고 조기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